네, 지난주 미국 최대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회사의 대표인 탐슨 CEO라는 분이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총격범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대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번 주 들어서는 미국 내 정학자하는 사람들이 그 총격범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일견 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에 사는 41살의 제니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간질, 그리고 섬유 근육통 등을 포함한 다발성 만성질환이 있는데요. 그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적절한 약,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약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아주 고생 많이 하면서 약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 제니 왓슨의 신경통을 줄여줄 약을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왓슨의 보험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15분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그는 직장도 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 그 약을 찾는 순간 이제는 좀 나아질려나 보다, 이제는 좀 내 인생이 조금은 그래도 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나 보다라고 희망에 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비싸죠, 약이.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겠다, 그 약품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거절 통보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의 보험 청구를 거절한 곳이 바로 이번에 CEO가 피살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 최대 보험회사입니다. 지난 4일이었죠. 브라이언 톰슨 CEO가 총격범 루이지 맨지오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자, 톰슨 CEO 살해 사건 이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다른 대형 보험사와 제약업계에도 그런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회사 임원들에 대한 보안, 안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회사의 대기업이라고 다는 아니고요. 보험회사 또는 이제 제약회사, 이런 대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은 이번 주 들어서 즉시 경호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 1위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2위가 시그나, 3위가 CVS 헬스입니다. CVS 약국 체인점 전국적으로 있죠. 거기가 이제 3위. 자,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깊은 좌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그 전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국적인 이슈로 새롭게 조명을 받는 그런 계기가 그 사건 때문에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총격범도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성명서랄까? 거기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을 접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좀 미화하고 총격범 맨지온이라는 사람을 좀 영웅시하는 그런 댓글들, 이런 게 좀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불만이 있고 사회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해서 그 불만 자체는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옳지 않죠.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사회적으로 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는지 알겠어, 심지어는 잘했어, 미화하는 글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맨지오니의 흉내내기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맨지오니 총격 당시의 상황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그 후에 이렇게 어떤 자켓 입고 버스를 타는 장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 맥도날드에서 신고당하기 직전의 장면, 이런 게 이제 많이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맨지온이 흉내내기 대회까지도 열렸습니다. 이게 좀 너무한 거죠. 현상 수백 포스터 속에 맨지오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켓 입고 있는데 그 사진 속에서 그가 입은 재킷과 똑같은 재킷들이 지금 또 그런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후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산달까요?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미국에서 이 건강보험 업계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있는지, 또 이런 좀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화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것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개혁이 있습니다. 소위
오바마 케어. 네. 이 오바마 케어가 뭐 좋다 나쁘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특징을 좀 알아보면 오바마 케어는 그 보험 플랜 보장 범위의 새로운 기준을 당시에 설정했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가입자의 그 월 페이먼트는 대폭 줄여주고 대신에 또 좀 커버해줘야 하는 에어리아 범위는 좀 대폭 늘리고 그러면서 전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다 가입할 수 있게 물론 비싸지 않고 싸게 했으니까 전 국민 다 가입하세요라고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인데 좀 싸게 만들고 범위는 좀 늘리고 뭐 이래서 이제 다 전 국민이 가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갖고 있는 어떤 그 전 국민 보험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많이 했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이제 매우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업계는 이때부터 보험 그 커버해주는 조건을 알게 모르게 대폭적으로 내부적으로 까다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런 걸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사들은 그 병원 진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소위 그 의료 서비스 요청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사전 승인이라는 절차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사전 승인제라는 것은 뭐 한국말로 사전 승인제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미국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죠. Prior Authorization. 우리가 왜 자신 주치의한테 나 어디가 안 좋습니다. 그럼 주치의가 검사해보고 좀 여기가 안 좋군요. 약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세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authorization이 나오면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병원으로 그때 가세요.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보험회사가 내용을 받아들고 자기네들이 검토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불해 줄 수 있겠다. 요거는 지불해 줄 수 없겠는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authorization을 받고 이제 보험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이제 다른 병원에 가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prior authorization 제도라고 하는데 사전 승인 제도. 이 건강 진료, 뭐 치료 또는 뭐 처방 약품 등등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prior authorization이라 하는데 그걸 받아야만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그런 제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이 보험사가 해당 그 치료나 서비스가 그 환자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 검토를 어찌 보면 내 담당 주치의가 해야 되는데 왜 보험회사가 해? 자기들이 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보험회사가 그런 걸 검토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 이런 사전 승인 케이스는 지난 2019년으로 5년 전으로 가보면 미국에서 3,700만 건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22년에 되니까 4,600만 건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하죠. 사전 승인 절차에서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 CVS 헬스, 미국 내 3위 보험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CVS 헬스는 무려 13%의 거부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번에 문제가 된 거기는 8.7%의 거부율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8.7% 거의 9% 가깝죠. 그리고 CVS는 거의 14%에 가까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절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좀 심한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약품이나 이런 걸 구입할 때 그 약들이 굉장히 비싼 그런 질병,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환자는 절실히 필요하고, 이게 컨플릭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피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Prior Authorization, 사전 승인 절차, 뭐 표현은 그럴듯 합니다만은 이런 절차가 결국에는 이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이나 진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한 겁니다. 자, 비영리단체 KFF라고 있습니다. 이 KFF 비영리단체는 의사 쪽도 아니고 뭐 환자 쪽도 아니고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회사 쪽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뭘 조사한 게 있는데 그 KFF에 따르면
환자 가운데 미국에서 약 한 10%만 이러한 거절에 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항소하고 이런 것도 좀 백인들? 좀 똑똑한 사람? 뭐 좀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소하고 그러지 좀 뭐 힘없는 사람, 약자, 그리고 뭐 영어 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소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항소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부율이 막 14%씩 되는데 그 14% 거부당한 사람들 중에서 좀 항소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소수죠. 또 항소한 그들마저도 그러면은 항소해서 다 그럼 받아들여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항소한 그들마저도 한 3분의 1 정도만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절당했다 하면 정말 항소를 하든 뭐 다시 청구를 하든 뭐 해서 결국은 지불받을 수 있는 확률은 바늘구멍 뭐죠? 하여간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만큼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료 현장의 상황은 어떠냐? 지난해 미국 의학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94%의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prior authorization, pre-authorization, 사전 승인 제도로 인해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94%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중에 78%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 승인 제도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은 하다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포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극단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맨지온이라는 총격범에 대해서 미화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영웅이야 뭐 이런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까지 가는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사 자체 사전 승인 절차 이후 앞서 말씀드렸죠. 뭐가 올라오면 어토라이제이션 받으려고 이제 올라오면 보험사가 검토한 후에 사전 조사를 한 후에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 이후에 청구 항소를 하고 또 항소가 거절된 그런 환자들은 사실상 법적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국가가 보험사에서 돈을 안 줘? 그럼 항소했는데도 그래도 안 줘? 뭐 이러면 우리한테 와봐.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뭐 거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입을 해야 하는, 불입을 해야 하는 보험료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불만 요인입니다. 뭐 내가 당장 어떤 질병에 있어서 보험료를 청구한 적은 없지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질병에 있어서 막 청구했는데 계속 못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뭐 당장 청구할 일은 없지만 이 보험료 내려고 보니까 지난달보다 또 올랐네. 야, 이건 보험비는 보니까 올라가고 옆집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비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다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올해 그 가족 단위 평균 건강보험료는 연간 25,570달러입니다. 연간. 그리고 작년에 비교하면 한 6%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연간 25,570달러라면 한 달에 한 2,100불을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혼자 사는 사람 기준은 아니고 보통 한 4인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를 2,100불을 낸다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이거죠. 좋다 이거야. 2,100불 낸다 이거. 그런데 막상 큰 병이 걸렸을 때 보니까 돈을 안 준다네. 이래서 이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영리단체 KFF는 건강보험료 상승률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강보험료 납입 그 비용이 한 6%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한 3%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6%라는 것은 거의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올라도 너무 오른다라는 그런 불만까지 같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오른 건강보험료를 힘들게 낸다 한들 정작 급할 때는 보험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면서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그 탐슨 CEO를 살해한 맨지오니라는 청년이 체포됐는데 그 체포 당시에 그 소지하고 있던 성명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에 내용이 막 써 있었는데, 뭐, 그런 보험회사의 그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생충 같은 당신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라는 식의 표현이 적혀 있는 성명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왜 그런 걸 갖고 있었을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거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하튼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가 개입해서 업계와 가입자들 간의 괴리를 좁혀주고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를 개선하도록 업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가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공산당이야, 뭐 독재 국가야라서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이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이런 거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의 존립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왜 있어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또 국가가 그런 일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고 있는데도 국가가 개입을 안 한다면 국가의 존립 이유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존립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맨지원이 총리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뭐 개입이라는 표현이 거북하면 국가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을 좀 빌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지금 국가 지도자가 누구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그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한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나를 탄핵하든 나를 수사하든 나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요 4차 회담 전에 2차 회담이 2차 담화문이었나요? 3차 담화문이 2차였던 것 같은데 그때 계엄 이후에 2번째 담화문인가? 그때 그랬죠. 나는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나는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신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린 또 미국 쪽에서 외신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보도한 외신만 찾은 건 아닙니다. 찾은 건 아니고 전반적인 외신을 다 봤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또 빠뜨린 게 있나 해서 챗 GPT에 들어가서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과 관련된 미국 내 각 언론사의 보도, 기사, 제목을 언론사별로 추려줘 하고 AI를 통해서 쫙 했더니 AI가 추려준 거를 제가 추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언론들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탄핵 가능성을 더 높였다. 이게 이제 기사의 대부분의 그 결입니다. 결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친한 게로 이제 분열되는데 오히려 기름을 끼얹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의에서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잖아?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장난 아니에요. 네, 요즘은 한동훈 대표가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문을 보니까 본인이 내란을 일으킨 걸 자백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말을 들은 국민의힘의 그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당장 내려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당대표로서 앞에 서 있을 이 자격이 없어. 내려와라.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끼리 또 막 싸워요.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또 그 고성을 지르는 그런 의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토요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표결안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누가 보면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런 거 보면 AP통신이 뭐 제대로 짚은 셈이죠. 자, 로이터 통신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이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결집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격한 연설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국회에서 탄핵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지자들의 결집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볼까요? 뉴욕타임즈는 진보적인 언론입니다.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자,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어떤 근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하기를 원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런데 이제 계엄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막을 의도가 또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뉴욕타임즈는 그런 자신은 계엄령을 국회의원들을 뭐 다 잡아들이고 이럴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는 최근에 군 고위 장교들의 조사 과정에서의 증언과 상당히 배치되는 모순되는 내용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뭐 비판한 거죠. 자, 약간은 보수적인 워싱턴 포스트 볼까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전에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 뒤에 사과했던 담화와 지난번 1차, 2차 뭐 그런 담화와 그때와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마치 국민들에게 또는 그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에게 누구를 향해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호통을 치듯 대국민 담화에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본인의 그 의견을 주장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담화는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이게 이제 약간은 보수적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이에요.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딱 45년째 되는 바로 그날 12월 12일 날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담화문을 발표했다라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필 그 4차 담화문 발표한 날도 12월 12월이었어요. 12.12 사태가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자, 그리고 약간은 또 보수적인 경제 전문지지만 요새는 뭐 정치 얘기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있는 이게 경제 전문지인지 그냥 일반 데일리 신문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약간은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 신문답게 마지막에는 이제 경제적인 분야를 좀 짚었습니다. 대외 신인도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그렇죠. 그 한국에 관련된 무슨 채권이 됐든 또는 한국의 대기업의 주식이 됐든 이런데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지 안 그러면 돈이 더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 내에 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죠. 양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희소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원화를 돈을 더 많이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달러 대 원화의 이 가치. 그럼 환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지금도 비싸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걸 월스트리트저널은 걱정한 거죠. 자, 대표적인 진보 언론 볼까요? CNN. 윤 대통령의 담화와 그에 따른 국내외 반응 상세히 다루면서 특히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를 CNN은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의 그 평화적인 해결을 국제사회는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좀 진보적인 언론사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 볼까요? 윤 대통령의 담화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이 걱정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죠. 블룸버그는.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어느 날은 뭐 누구 말 한마디 팍팍 뛰었다가 어느 날은 또 담화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또 팍팍 내려갔다가 주식시장의 그 변동성이 걱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오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오르는 거기다 투자하려고 그러지 그냥 올랐다 내렸다 막 널뛰기를 하는 그런 주식에 뭐 겁나서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그 경제나 주식시장에 그런 것을 이제 블룸버그는 걱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라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게 걱정이다라고 블룸버그는 얘기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똑같죠. 달러가 자꾸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 언론사들의 이러한 그 보도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판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분명한 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만은 맞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한국의 그 내란 특검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조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가지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는데요. 두 개 다 통과됐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 찬성했냐, 이런 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야당은 물론 다 찬성하지만 자, 그럼 국회는 어제 그 재석 의원 283명,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7명은 그 본회의장에 이제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참석을 안 했고, 그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재석하고 있는 의원 283명. 자, 그들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 195, 반대 86,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 기권이 2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법 그렇게 가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내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찬성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가 기대되시죠? 이제 궁금하시죠? 5명이 이제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는데요. 먼저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예지 의원이라고 이제 그 시각이 좀 불편하신 분입니다.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의원입니다. 김예지 의원 도와주시는 그 여자분 같이 손붙잡고 와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는 탄핵에 찬성하는 표 던졌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분이에요. 자, 안철수, 김예지, 그리고 김용태라는 분, 또 한지야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의원, 이렇게 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거듭된 그 거부권 행사로 3번이나 폐기되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이제 어제 올려졌는데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 반대 85, 기권 2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자, 권영진 의원, 김예지 의원, 김재섭 의원, 그리고 한지야 의원 4명이 또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거였어요. 자, 내란 특검법은요, 이번 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 40명을 파견받아서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만들어지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좀 중립을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야당 측의 얘기죠. 하지만 이제 여당 측은 그게 무슨 중립이냐? 야당 니들이 임명한 특별검사니까 결국은 또 야성 성향이겠지, 야당 성향이겠지,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요, 수사 대상이 그 전에 그 상정됐었던 김건희 특검법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그 수사를 대상할 그 목록이 좀 더 브로드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연루 의혹까지도 이번에 새로 집어넣어서 15가지 의혹을 다 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한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그 추천권도 야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부여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모든 게 다 여당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김 여사도 그렇고 뭐 내란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여당과 관련된 거잖아요. 대통령 또는 여당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상충된다는 것이죠. 컨플릭이 생기니까 여당에게는 추천권이 없이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통과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검사 또 임명하는 과정, 시간은 오래 걸릴 거고, 또 임명해도 뭐 조사하다 보면 협조 안 하고 그러면 시간 가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정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럼 미국은 어떤지 좀 볼까요? 미국인 절반이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에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트럼프 당선인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잘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54%의 미국인들이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응답자의 또 55%는요, 트럼프 당선인의 현재 그 정권 인수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당선인이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8%는 미국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미국은 뭐 색깔이, 결이 어떤 것과는 별개로 뭐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CNN은 이와 관련해서 4년 전 대체로 부정적인 지지율 속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백악관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때와는 좀 달리 대중들과 어떤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부부들이 신혼 때, 허니문 때 사이 좋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오히려 많이 나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처음에 취임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과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트럼프와 국민들은 약간의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아주 욕먹으실 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아들 사면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욕을 먹으니까 어제 다른 걸 또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39명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대대적인 감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과 감형 대상자 수가 1,5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미국 역사상 하루에 이어진 가장 많은 사면 숫자입니다. 와, 별 기록을 다 세우셨어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나 나가기 전에 다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신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성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재화를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공적인 재화를 마치고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사면받은 39명이 대부분 약물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면 대상자들은 약물, 불법 약물 소지 또는 이용 이런 거, 그리고 비폭력 범죄, 폭력 범죄가 아니지만 어떤 약물 범죄 이걸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재활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요.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그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놓고 있는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을 자기 아들을 사면해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면한 건 아니니까 셀프 사면은 아니지만 거의 셀프 사면이죠. 아버지가 아들 사면한 건 거의 셀프 사면에 가까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센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걸로 좀 돌파구를 삼아보려고 하는데, 글쎄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사면하는 중에 아들도 한 명 꼈어요? 그러면 이해돼요? 이런 반응은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 줄 뉴스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6 50센트로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이미 그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채택하고 있죠. 캘리포니아 주는 그렇지만 LA시 다르고 다 달라요. LA시는 이보다 높죠. $20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최저라는 개념의 숫자, 완전히 바람 라인을 딱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은 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추가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최저임금은요, 미국에서 각 주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주는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조금 실망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주는 조지아주하고 와이오밍주입니다. 이곳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입니다. 그런데
그밖에 안 돼? 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주에서 시간당 $5.15를 받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또 만들어 놓은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 주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있더라도 그걸 주면 안 됩니다. 연방의 그 이상을 줘야 됩니다. 연방의 최저임금이 그곳에서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아무리 뭐 $7 얼마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보다 더 많이 주죠. 하지만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고, 또 주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연간 사망자 20명 가운데 1명은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 5% 된다는 내용이죠. 캐나다 보건부가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안락사 한 캐나다인은 15,300명으로 전체 연간 사망자의 약 4.7%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 인구는요, 5년 연속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증가율은 16%로 그 전에 그 증가율 평균은 31%였는데, 그것보다는 증가율이 조금 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증가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팍팍 늘다가 좀 덜 팍팍 늘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 자, 안락사한 이들 가운데, 안락사 하신 분들 가운데 96%는 어떤 분들이었냐?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였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96% 말고 나머지 4%는 장기간, 그러니까 당장 뭐 남은 시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달 미만이에요. 뭐 이런 거를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만성 질환을 앓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그 아파서 고통을 받는 그런 환자들이 4%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락사 한 시점의 평균 나이는 그러면 몇 살이냐? 평균이 77세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질환, 안락사를 선택하게 된 가장 흔한 질환은 역시 암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캐나다 보건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종별로 안락사 인구를 집계했는데요. 전체의 96%가 백인이었고요. 아시아계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캐나다에서 백인 인구 비율은 70%, 아시안계는 5.7%의 비율인데, 그런 인종 비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비율이죠. 백인들이 실제 인종 비율보다 안락사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캐나다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퀘벡주에서 전체 안락사의 37%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요, 말씀드린 캐나다를 비롯해서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등등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실까봐 제가 빨리 말했습니다. 자, 앞서 캐나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캐나다 얘기를 하나로 전해드리고 이제 뉴스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캐나다에 관련된 뉴스 마지막인데, 캐나다 관광청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캐나다의 11년 주기로 찾아오는 태양 활동 극대기라고 합니다. 그게 뭔데? 정확한 무슨 과학적으로 뭐 그걸 설명드리긴 너무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최적기다. 뭐 이겁니다. 더 강렬하고 더 자주 오로라가 모습을 드러내서 오로라 관측에 아주 적합한 시기가 올해 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관광청은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지인 옐로우 나이프라는 곳을 그래서 어제 소개했습니다. 이곳은요, 1년 내내 오로라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로라가 쉽게 형성되는 북위 60에서 70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라가 잘 형성되는 북위 60에서 70도 지역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라 오벌이라고 합니다. 그 오로라 오벌 바로 아래 자리에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을 옐로우 나이프가 소개한 겁니다. 이곳에서는 연중 약 240일 동안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3일 가보면 그 중에서 이틀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로라를. 평생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3박
그래서 이제 3박 체류를 기준으로 이제 관광을 홍보하나 봐요. 3박 체류 시에 평균적으로 95%의 확률로 오로라를 만날 수 있다라고 캐나다 관광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자, 캐나다 관광청은 오로라 관찰의 최적기인 이번 연말부터 내년 4월 초순까지 그때 캐나다를 오세요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오로라 관광 오라는 겁니다. 오로라 관광. 자, 여행. 보통 이제 뭐 여행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지금 여행할 겨를이 어딨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가서 해야지. 나 지금 솔직히 너무 바빠. 돈 벌기도 바쁘고,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내가 한가하게 여행할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반대로.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늦추고 계속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 가려고 이제 시간이 생기고 돈도 생기고 해서 나중에 가려고 보면 이제 너무 기력이 떨어져서 여행하려다 보면 뭐 다리 떨리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못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리 떨릴 때 말고요. 가슴 떨릴 때 어디든 좀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치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